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진 11월 첫째 날 월요일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시장이 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은 2025 부동산 시장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작할 때 주경야독에 대한 철학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함께 묻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이 먼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보다 질문, 논쟁보다 경청이 있는 토론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발언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기록되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과 태도로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정치 포럼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10월 13일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을 모시고 정부의 권리 책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함께 학습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 전에 저희가 1회 때도 이렇게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셨지만 오늘 또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3주 만에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을 하는데,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잠깐 한번 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반갑습니다. 연구원장 김두수입니다. 사실 쌀쌀한 날씨가 시작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된 느낌인데, 우리는 배우는 열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을 내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주경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직접 가능한 유권자를 만나야 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또 약속 잡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공부하는 게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옆에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제 인사말이 이제 연구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인사했지만 우리 수석 최고위원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이거 참 사실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오래 있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러 왔다고 해주시니까 이거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에 이제 민주연구원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항상 갈망했던 게 뭐냐면, 이 연구원이라는 곳이 어쨌든 정책의 요람이 되어야 되고 정당의 기틀이 돼줘야 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즉 의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여론조사 위주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치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잊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두수 원장님 오시더니 딱 바꿔가지고 벌써 이렇게 당원들까지 모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 개혁신당만의 이런 진일보한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시는 그 분들도 하나같이 정말 유명하시고 정말 박학다식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또 좋은 이야기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개혁을 가는 길은 혼자 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일 수석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너무 오고 싶으셨는데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이 학습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지난번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으면 얼마나 또 뜨거운 열정으로 학업을 하셨을지, 학습을 하셨을지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신성장 경제연구소의 최병천 소장님 모시고 2025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해법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그 소장님에 대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장님의 자료를 보면 소장님의 이력이나 활동들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소장님의 조금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최병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 정치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역발상에 강한 분이시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논리적, 정치공학적으로 사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거나 정책에 대한 이렇게 논의를 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추후에 질의응답을 할 때 소장님께 많은 질문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소장님으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여기에 모시고 네.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얘를 전체 크기로 네, 저 안 되는 방식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포인터가 있는 게 아니라 넘기면서 하는 방식인가 보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지금 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예, 최병천이라고 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좀 저기가 있으니까요.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뭐 일반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권에서는 최대로 핫한 이슈가 부동산 시장 이슈입니다. 이제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이라는 게 나오면서 논란이 불이 붙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좀 최근의 동향까지를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이제 드라이하게 뽑았고요. 2025 부동산 시장 진단과 해법이라고 했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 정도 질의응답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냥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저는 이제 좀 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약간 정책 같은 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마지막 정책 보좌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보좌관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뭐 이런 쪽을 했었고, 책으로는 이제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이랑 이기는 정책이랑 책이랑 등등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이 이제 좋은 불평등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교양용 책으로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서 성격이 강한데요. 다행히 우리 인품 좋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을 비판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책을 추천해 준 책이 한 150권 가까이 했는데 본인이 비판하면서 추천해 준 유일한 책이에요. 이 앞부분은 이 책은 참 새로운 내용이다. 근데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분량이 더 있는데요. 내용은 한 개도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책이길래 본인이 비판하면서까지 추천해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저기고 이제 나머지 다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정치 분석도 좋아하고 정책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요. 2025년 대선이 여기 이제 날짜 작게 위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월 29일 날 대선 6월 3일 날 있었고 5월 28일 날
제가 이제 투표율 예측을 마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판단 근거를 5월 29일 날 한 6일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깜깜이 들어가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42, 이준석 후보 8, 그다음에 이제 권영국 후보 등등 기타 1%가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맞았습니다. 예, 이제 김문수 후보만 41.2%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한 0.8% 정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뒤에 여기 이제 성지순례 온 댓글들입니다. 네, 그냥 뭐 이유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요. 앞에는 그냥 뭐 이렇게 시작하는 정도 얘기였고, 부동산이 재밌는 게 저는 실은 사회과학 공부를 꾸준히 했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역사, 뭐 세계사, 경제사 이런 거 되게 다 좋아하는데요. 이제 부동산 어떤 정책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좋은 불평등이나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존의 학자들이랑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학문적으로 규명이 덜 된 분야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정치권이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것을 잘 못 보는 게 있는데, 근데 부동산은 여기 이제 뭐 투자하시는 거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사시는 분도 있고 있을 텐데, 부동산 문제 제가 보기엔 첫 출발은 경기 변동론 문제예요.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진보 쪽 말고 보수 쪽 학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셨던 분 중에 서승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하셨고 나중에 연세대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려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출판사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출판사예요. 책 제목이 부동산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 이제 박스를 간단하게만 그냥 색깔칠한 것만 읽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것이다. 뭐 그림 어쩌고에 의하면 토지 시장에도 경기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토지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0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경기 변동의 경우 확장기는 3, 4년, 그러니까 가격이 3, 4년 동안 확 올라갔다가 수축기는 7, 8년으로 수축기보다 확장기가 약 2배 정도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우리가 진보 정부만 집권하면 집값이 뛴다, 이런 게 이제 경험칙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야 노무현 정부 때도 뛰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떴으니까 이재명 정부 때도 뛰겠네 해서 최근에 실제로 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대 심리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이제 거슬러 가면 대략 10년, 12년을 주기로 노무현 정부로부터 한 10년, 12년 전이 노태우 정부였고, 노태우 정부로부터 10년, 12년 전이 그 70년대 말에 또 우리나라 부동산이 장난이 아니게 뛰었었거든요. 대략 한 여기는 이제 70년대 말부터 나와 있는데 78년, 89년 이런 걸 얘기해서 그렇다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반기만을 따준 거예요.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유동성까지 겹쳐서 훨씬 더 많이 뛰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반기만 비추면은 노태우 정부가 훨씬 많이 뛰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을 해요. 한 2005년도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는 뛰기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역대 한 대략 한 10년 또는 12년 텀으로 올랐다가 나중에 그 다음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안 뛰는 거는 앞에서 이제 너무 많이 뛰고 가격이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공급이 쫙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연세가 보통 한 40대 이상이 되면 자기 집을 가진 분이 또 일정한 정도, 한 반반 정도까지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통념 중에 어떤 통념이 있냐면, 야 우리 집이 10억인데 10년째 집값이 그대로야 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10년째 집값이 그대로라고 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보통 이거는 가정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는 한 2% 정도이긴 한데요.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3%, 4%, 5% 정도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상 위에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그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3%고 물가가 2%라고 가정하면 합쳐서 5%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밑에 우리 집 아파트가 그 노란색이 우리 집 아파트라고 치면 우리 집 아파트는 10년째 그대로다. 그러면 이게 여기 표시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원래 우리 집 아파트는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이냐면 16.3억이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3%, 물가 2%를 계산하면, 그리고 12년
아까 8년 동안 수축하고 4년 동안 한꺼번에 팍 올라간다 그랬는데 12년이 지났다고 치면 원래 18억이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보통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그 주거 기간, 그러니까 언제마다 이사를 하냐면 11년마다 이사를 한 번씩 한다고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뭐 잘게 썰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가격이 한 10년, 11년, 12년 만에 밀렸던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특성 있는 시장인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기 성장률 3%고 물가 2%로 가정하면 10년이 지나면 원래 16.3억이 돼야 하고 12년이 되면 18억이 된다. 근데 집값이 그대로라 가정하면 위에서는 다시 우리 집 가격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10년째 10억 그대로라고 치면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10년째 10억 그대로다. 그러면 실제 실지 가치는 여기 이제 10년 차를 보시면 6.1억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가격만 그러니까 10억인 거지 실질 가치는 6.1억, 그다음에 12년 차가 되면 5.6억으로 떨어진 거죠. 나머지가 다 변동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교과서 중에 그 네덜란드에서 1600년경부터 집값이 측정되는 데가 있대요. 그 집이 아예 마침 있는데 1600년경부터 지금까지 집이 그대로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과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오차가 있긴 한데 그래서 다른 책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있고 그 주택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옛날에는 코스피 상승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임금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었는데 한 이건 80년대 이전에는 또 최근에는 코스피와 주택이 비슷하게 올라가고 임금이 좀 떨어지고 근데 코스피도 우리가 집값도 전국 평균과 서울 평균과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약간 블루칩 계통이랑 하면은 좀 이제 그 상당 부분 좀 그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면도 있다. 그래서 실은 가격에 착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연결하면 방금 두 가지 말한 걸 제가 연결시킨 건데요. 우리나라 평균 주거 기간은 자가 소유 기준으로 한 10.7년이니까 퉁쳐가지고 한 11년인데요. 그러면 8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다가 나머지 4년 만에 한꺼번에 팡 하고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동의 기본 주기표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떨어졌다가 팡 하고 오르고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4년치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12년치인데 가끔 특히 이제 경실련 같은 데가 알고 그러는지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2배 뛰었다 그럴 때는 요거를 가지고 잘라서 얘기하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잘라서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앞에서 12년이면 얼마냐면 물가 상승률과 경기 성장률 감안하면 원래 18억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서 근데 이때 2배가 뛴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은 명목 가격,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6, 7억에서 이렇게 막 된 거니까 2배가 뛰는데 12년을 한 사이클로 보면 2배가 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동네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에 의한 착시 효과. 근데 부동산이라는 녀석 자체가 이게 수시로 우리 그냥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12년마다 한꺼번에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 이게 이제 방금 그냥 서승환 장관이 얘기한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재밌는 시장이다.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게 이제 87년도 직선제가 개헌이 된 다음에 저기 7월, 8월, 9월에 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이제 이 그 임금 인상률이 보이시죠? 임금 인상률이 25%예요. 25%. 물론 이때가 1987년도인데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3조 호황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3조 호황이 언제냐면
1985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막 괴롭혀가지고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게 돼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을 거의 85년경에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했었었는데 자기네가 뭔가 경제가 딸리니까 주변 국가들, 동맹 국가들 막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했던 게 85년도 플라자 합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 달러가,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죠. 엔화 가치가 달러당 240엔 정도 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지나가지고 120엔으로 반토막이 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환율이 한 1,420원 정도 하는데 환율이 700원으로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1,400원 하던 환율이 700원으로 되면 어떤 일이 나냐? 수출이 작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입장에서는 1달러로 1,400원어치를 사다가 1달러로 700원어치밖에 못 사게 되는 게 환율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2배로 뛴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가치가 2배로 뛴 거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엔화 가치가 폭등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갑질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박을 치게 돼요. 그래서 85년도 플라자 합의 다음에 86, 87, 88년 그다음에 86, 87, 88 넓게 보면 89, 90까지 요 5개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거의 연평균 20%, 30%가 뛰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 인상률 25%는 물론 당시에는 물가도 좀 높았어요. 금리도 한 10%가 넘었었고, 그래서 실질 가치로는 20%, 25%는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20%, 30% 임금 인상이 실제로 많았던 시기예요. 86, 87, 88, 89, 90. 특히 이제 밀렸던 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확 올라오죠. 그래서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현상 위에 이제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때의 부동산 올라갔던 거는 86, 87, 88, 90까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가지고요. 3조 호황, 노동자 대투쟁 연평균 약 25%씩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연평균 25%면 거의 한 우리 72의 법칙에 의하면 3년 지나면 월급이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 딱 3년 지나면 6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임금 인상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연식이 되는 분들이 여기 혹시 우리 이기정 선생님 혹시 옛날에 뭐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어도 괜찮은데 집에서 요강 쓰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당연히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연식이 되는 분과 아닌 분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집에서 저도 요강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5남매의 부모님이 있었는데 7가족이 한 방에서 썼었고 나중에 이제 집이 좀 소득이 좀 좋아지면 부모님 방 따로 자식 방 따로 있고 그다음에 좀 소득이 더 좋아지면 자식들 중에서 딸아이들 방 따로 아들들 방 따로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도 쓰고 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샤워기 있는 집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주택이 다 같은 주택이 아니라 약간 옛날에 저는 이제 서울 중심가에서 좀 떨어진 아무튼 동대문구라는 곳에서 주로 살았는데 그 용두동이란 쪽에서 그래서 그 동네에도 옛날에 공중변소가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원래 소득이 올라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1인당 단위 면적이 증가해요. 옛날에 뭐 1인당 한 평씩 썼다 그러면 소득이 대박을 치면 1인당 2평, 3평, 4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기 변동에서도 앞에서 제가 다른 책들을 쭉 보면 70년대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로 대박을 쳤거든요. 70년대 그 중동에서 오일 달러라 그래가지고 건설 붐이 있는데 정주용 씨 같은 분이 열심히 활약했던 시기에 그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온 경우였어요. 그때도 부동산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수출이 엄청 잘 돼서 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왕창 해가지고 돈이 많아지거나 둘 다 넓게 보면 소득 상승에 의한 유동성,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인데 그렇게 유동성이 벌어지면 한 박자 있다가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폭등한다. 그렇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 대충 지금 80년 정도 해방 이후에 80년 됐으니까 사이클을 한 2번, 3번 겪었거든요. 부동산은 지금 한 4번 정도 사이클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뭐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7, 8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나 자식들한테 야 투자 시점이다라고 조언하셔서 확률이 상당히 한 이제 상당 부분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근데 재밌게도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요. 대선이 87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취임 1주년 되는 경우에 부동산을 200만 원 공급이라는 걸 하고 실제로는 그때 공급된 게 2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보시면 그냥 뭐 편의상 200만 원 공급했다고 치고 당시 대한민국의 총 주택이 700만 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공급하냐면 대한민국 총 주택의 약 30%를 공급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총 주택이 몇만 채냐면 한 2,050만 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충 반올림 해가지고 2,100만 채라고 치면 1년에 그러니까 한 3년 안에 700만 채를 공급한 거랑 똑같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서울에 국한해서 연평균 공급이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되거든요. 요즘은 더 줄어들고 있긴 한데 보통 최근 한 10년 내지 15년간 서울 기준 서울이 한 대충 전국의 한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5분의 1 정도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총 주택의 30%를 공급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당시에는 약간 이제 여전히 군부 독재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다른 뭐 레미콘 건설 자재라든 이런 거를 그 다른 데 아예 못 가져가게 국정원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검찰도 동원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토지 수용도 강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됐던 거고 노무현 정부는 그 이제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너무너무 부동산이 폭락할 정도로 가격을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다 가격이 다운돼 있었고 또 이제 외환위기가 나중에 97년 11월 달에 터지죠. 그런데 이제 97년 외환위기가 온 다음에 DJ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려고 카드 사용을 막 장려하고 그래서 터진 게 신용대란이에요. 신용불량자가 한 600만 명 이상이 나오고 부동산도 규제 완화를 막 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말기에 그러니까 시기도 좀 도래했고 거기다가 또 규제 완화를 파격적으로 하니까 그 덤탱이를 노무현 정부가 폭탄을 쓴 거죠. 그리고 2001년 12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라는 WTO 가입을 하는데 중국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2%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무려 30%예요. 30%. 요 시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당군일의 최대의 호황은 수출에 국한시키면 실은 이때예요. 이때랑 3조 호황이 이때가 더 강력한데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뭐 LG, SK, 뭐 현대차 등등이 그 전까지는 국내에서 재벌이라고 욕먹다가 이때 글로벌 대기업으로 점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역시 그러니까 연평균 30%씩 올라가니까 한 3년, 4년 지나면 소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어진 게 버블 세븐이라는 거예요. 강남 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시 주로는 이제 고학력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언저리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온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이제 하고 그리고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터지면서 금리가 이제 경제가 아작이 나면서 수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팍 하고 꺾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또 그 이제 하우스 푸어라든가 그때 뭐 깡통 전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박근혜 정부가 역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팍팍 해요. 그리고 또 이때 마침 대충 사이클이 또 걸렸어요. 노무현 정부로부터 한 10년, 12년 걸렸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18년, 19년은 사이클에 걸렸던 거고 20년, 21년, 22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료된 게 엔데믹이라고 불려죠. 제 기억에는 그게 2022년 1분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이 그 이제 최정점이었던 게 전분기 최고점이 2021년 4분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가 최고점을 찍었고 그 뒤로 이제 꺾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터지면서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전 세계가.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노무현 정부의 상승, 문재인 정부의 상승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사이클의 본질은 소득 상승과 연결된 건데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 변동이랑
연결된 건데 문재인 정부는 좀 재수가 없게 코로나 유동성도 같이 걸린 거다. 그래서 임기 5년 내내 부동산으로 이제 한 건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저는 제가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이거나 내가 경제수석이거나 경제비서관이면 저 자리에 있다면 뭐를 했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가격을 잡는다고 호언장담한 게 패착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잡는다 그랬으면 잡아야지. 그러면 점점 무리한 정책을 쓰는 거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풀면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이제 본인 정치 자금에는 지장이 없다고 어디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다 그때 다 2배 이상 다 번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만 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뛰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으로 치면 요즘 금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값 잡겠다고 정부가 온갖 정책 다 쓰는 거랑 비슷하게 어리석은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민들한테 어떤 공공 임대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가격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주거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가격을 금리 인하를 그러면 미국의 패드를 없애버리든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없애든가 하지 않으면 잡기는 쉽지 않다. 돈을 막 풀면 가격이 뛰는 거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다. 그래서 부동산 폭등의 공통점은 하나는 사이클, 또 하나는 유동성인데 유동성의 종류가 두 종류인데 소득 대박에 의한 유동성,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문재인 정부만 보면 금리 인하가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왕창 내려요. 왕창 내려가지고 얼만큼 내리냐? 0.25까지 내려요. 이건 미국 금리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되고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그러니까 이 러우 전쟁이 터진 다음에 물가가 너무 뛰니까 금리를 5.5%까지 올려요. 한꺼번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0.75%씩 올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를 4번 하고 총 11회 인상을 해서 2024년 9월부터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가격 안정화 해법만 보시면 노태우 정부의 방법을 지금 다시 쓰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약간 독재 정권이나 가능한 거고 우리가 일단 노태우 정부 방식의 공급을 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폐지해야 돼요. 약간 중국식 정치 체제를 먼저 도입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노태우 정부는 그거를 독재적인 부실 공급에 의한 대량 공급. 당시에는 이렇게 재건축 말고 우리 하자보수 이슈가 많아요. 노태우 정부 때 했던 여기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그런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던 부동산은 이게 이제 부동산 우리 아파트가 한 30년 40년밖에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산이라든가 1기 신도시는 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거든요. 특히 재건축 이슈가 다 있거든요. 그게 부실 공사를 해서 그래요. 이때 다 대부분이 다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독재적인 부실 공급,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이 뛰었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잡히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잡히는 건 러우 전쟁, 그다음에 역대급 금리 인상. 그래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독재 정권이 되거나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일정 시점이 지나야지만 잡히지 잡히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거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면 지금 마치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누구 정부든 무관하게 금값 잡겠다고 국정 목표를 잡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금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반드시 때려잡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약간 재밌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가격이 폭등할 때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3가지밖에 없어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주고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가격은 원칙적으로 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기대 수익을 낮추는 정책을 썼어요. 그게 대출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때리거나 규제 지역을 지정하거나 2기 신도시를 발표하거나 3기 신도시를 발표하거나 등등등.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가격이 폭락하던 국면이기 때문에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을 억제하고 기대 수익을 높이고 그런 이제 근데 가격 상승기를 만나면 어느 정권이나 장난이 아니게 된다. 곤란한 직면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부동산 가격 오르면 일단 옆집에서 땅 사면 일단 뭔가 이렇게 그 꼭지가 확 돌거든요. 옆집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바이럴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막 이제 야 내가 월급은 얼마인데 집값이 얼마 올랐단 말이야. 등등등 그런 게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왜 진보 정부는 여러분 언론 보시면 왜 이렇게 자꾸만 공급은 안 쓰고 수요 억제만 하고 자빠졌냐라는 언론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정책 수단을 생각하면 수요 억제 정책 수단은 이번에 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그다음에 이제 조정거래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하나는 지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출을 확 조이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대출을 조이는 나라도 우리나라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딴 나라는 흔치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뭔가 국민 정서가 연동돼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대출, 세금, 규제 지역 이 세 가지가 수요를 줄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당장 사용 가능하고 부분적인 효과도 나타나요. 그런데 공급은 땅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하고 또 건설사가 들어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해도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대한 게 이슈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되려면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해도 실제 공급되는 건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왜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냐라고 공격하는 거는 알고 그런다고 봐야 돼요. 공급은 어차피 지금 결정해도 10년 내지 20년 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 확보하려면 지금 서울에는 실은 노는 땅이 없거든요. 다 어딘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재건축을 이제 우리가 강남 3구 한강벨트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데 한강을 메꾸고 땅으로 메꾸고 거기 짓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엔 비어 있는 데는 그다음 우리 여기 앞에 너섬인가요? 여기 우리 한강에 있는 조그만 섬 있잖아요. 밤섬. 전 가끔 거기 지나가다가 저기도 한 몇 채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엔 한 1000채에서 한 5000채 사이 정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밤섬에 아파트를 짓겠다. 우리나라는 건설 역량이 뛰어나서 세계적인 건설 역량을 가져서 밤섬에도 충분히 지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수요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마 수요 공급 곡선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요. 원래 경제학의 상식은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이제 이게 물값인데 이게 지금 한 대략 한 1,000원 약간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0원으로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 구매를 줄이게 되거든요. 이게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뛰면 이걸 안 사는데 재밌게도 코스피가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기 바로 전날 6월 2일 날 코스피가 2,700이었어요. 근데 지금 4,200을 뚫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데 코스피가 2,700을 4,200을 뚫으면 일종의 모든 주가가 다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간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를 줄일까 소비를 늘릴까 생각하면 당연히 주식 참여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아마 주변에도 야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저라면 투자를 하라고 권해주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하진 않지만 주식 투자는 지금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많다. 지금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한 거의 35% 정도 올랐거든요.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 그래서 지금 오늘자 재무는 아침에 기사 나온 게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익률이 전 세계 1위래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수익률이 나오는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이 자산 시장,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실은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패닉 바잉이라고 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핵심은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주가는 다르지만 특히 부동산은 내가 10억이었던 게 20억이 되면 한 3년에 20억이 됐다. 그럼 사람들은 3년 전에 10억에서 지금 20억이 됐으니까 3년 후가 되면 30억 또는 40억이 되겠네라고 예상을 해요. 그거를 이제 기대의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자산 시장은
기대 가격을 예상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이 대체로 다 비슷해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는 이게 너무 버블인 경우는 뻥 터져요. 근데 그거는 터져봐야 버블인 거지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은 보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자산 시장은 정반대다. 그래서 불장이 한번 벌어지면 야 가격이 오른 데가 국민들 대부분이 입소문으로 퍼지면 이걸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정권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이제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이제 부동산은 더군다나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려 있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전월세를 살든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새들어 사는 거 포함해서 잠자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뭐 길거리에서 자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의 상당 부분이 묶여 있는 적으면 뭐 한 3억, 4억, 많으면 20억, 30억이 묶여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이 묶여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보 쪽에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이제 뭐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하는 것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게 윤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의사결정하면 멍청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아니 집값이 내가 똑같은 만약에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집값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집이랑 집값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집이 있으면 당연히 오를 걸로 예상되는 집을 사는 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도하게 윤리적인 접근이 정책을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사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를 약간 이제 필수 소비재이자 투자재, 대규모 투자재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최근 자료입니다. 이제 이거는 서울대 김경민 교수가 쓴 부동산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색 블록으로 표시한 걸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 4분기 그리고 다르게 외우시면 2022년 2월 24일 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2월 24일 날. 그때가 이제 꺾이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2021년 4분기가 부동산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주변에 투자하거나 그럴 때 외우시면 그게 요거예요. 요게 2022년 4분기였고 왜냐면 가격은 오를 만큼 오르면 또 이게 또 이제 약간 또 어느 순간은 또 잠잠해지기도 해요. 원래도.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 입장에서 야, 가격이 내가 10억일 때 부동산 공급을 들어가는 거랑 20억일 때 공급이 들어가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 마진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가격이라는 건 정말 시장 기능이에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박자 있다가 하지만 그래서 이게 2021년 4분기였다가 이게 이제 그때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불과 한 1년 반인가 2년 만에 5.5%를 올려요. 미국이 올려서 전 세계에 돈이란 돈을 쫙 풀어요. 금리를 인상하죠. 왜냐면 물가 인상이 벌어지니까 물가 인상을 잡으려고 금리를 5.5%까지 올려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쫙 꺼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점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5개가 있는데 강남 3구, 한강 인근, 동북은 어디냐면 서대문, 마포, 은평 쪽이 동북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남서권이 이제 서울 지도에서 남서권 여기 이제 약간 남서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6호선 라인 대충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전 고점인데 전 고점을 돌파한 곳은 2개밖에 없어요. 강남 3구 한강벨트만 가격을 돌파했고 나머지는 다 전 고점, 전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정도 언저리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에 총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전 고점을 돌파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투기 과열 조짐이 있어야지 투기 과열 지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거래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할 때 조정 거래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 이거보다 훨씬 더 너무 심하다고 해서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가장 강력한 건데 근데 요 지역은 투기 조짐도 전혀 없다. 투기 조짐도 없는데 아무튼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도 되고 토지 거래 허가도.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좀 선제적으로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지역이 사이클이 걸리거나 유동성이 걸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얘기했는데 노태우 정부, 문재인 정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1번 사이클. 1번 사이클. 제가 한번 1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1. 사이클. 네. 2는 유동성이었거든. 2. 그냥 우리가 이제 항상 암기식 이제 그 공부가 중요한데요. 사이클에 걸리거나 유동성에 걸리거나 둘 다 걸리거나 그런 게 이제 실은 당연히 그게 연동되는 거예요. 사이클과 유동성은 연결되는데, 근데 재밌게도 2021년 4분기가 전 최고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이 2025년이어가지고 아직 한 4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 4년 정도밖에 안 지나서 지금은 사이클도 안 걸렸고 유동성도 금리 인하 기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 유동성은 아니거든요. 뭐 코로나 위기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유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유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이게 이제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건 서울 전역이에요. 가격 상승을 2023년 1월을 최저점으로 잡았는데 2023년 1월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4분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최저점 대비로 비교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로 서울의 12곳은 한 20% 정도 올랐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거가 혹시 김두수 원장님 글씨도 보이세요? 시력이 엄청 훌륭하시군요. 서대문구가 20.3%고 그 위로는 다 이제 그 서대문구부터 위로 서대문, 용산, 동작, 영등포, 광진, 성동, 광동, 강동, 마포, 송파, 양천, 서초, 강남구여서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한강벨트다. 개수가 많지만 강남, 상구, 마용성 플러스 한강벨트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 마용성, 한강벨트 정도만 가격이 그나마 20% 이상 올랐고, 근데 전북기로 치면 아직도 그 최고점은 아직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 2021년 4분기를 돌파는 못한 데가 많아요. 그건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서울 절반 이상은 아직 돌파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점점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예요. 이게 물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부동산 가격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이클이 12년 주기라고 했잖아요. 8년 정도 확 작살났다가 4년 정도 확 올라가는데, 그게 그동안 우리가 이게 무슨 경제학적 법칙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그랬던 거예요. 언제부터?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서울이 강남 3구가 먼저 오르고 마용성이 오르고 강남이 오르면 나중에 강북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면 경기도가 오르고, 인천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나중에 지방이 올라요. 그래서 약간 시차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키높이를 맞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이 좀 올라가면 한 박자 있다가 지방도 좀 올라가는 식인 거죠. 키높이를 맞춰서 얼추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막 올라가면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요. 그래서 여기가 확 꺼질 때 서울이 꺼지니까, 서울 경기가 꺼지니까 지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일종의 키높이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막 올라가면 한 박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면 이 조정 대충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양극화가 심하다, 불평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부동산은 그동안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은 한 90년대 중반부터 이기고, 근데 부동산은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부터 격차가 팍팍팍팍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동산의 양극화는 최근 현상이에요. 최근 현상.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실은 지금 정부의 정책 미스랑도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네모난 데가 일부러 제가 이렇게 비슷한 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네모난 걸 친 거고, 실은 왕창 벌어졌다라는 게 관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똘똘한 한 채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좀 빨리 읽으면 부동산이 그동안 10년, 12년 사이클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사이클이 아니었다. 현재 국면은 우리 유동성도 그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
그리고 정고점을 넘은 곳은 강남 3구 마영 한강벨트 인근이었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강력해졌다. 그리고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데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노태우 정부 때는 수도권과 지방이 다 올랐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금은 오르는 것만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똘똘한 한 채는 왜 생기냐?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강래 교수님의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위에가 수도권이에요. 이게 수도권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얘가 지방이에요. 지방. 아니다. 얘가 수도권이에요. 얘가 수도권. 지방이 그 지역의 우리 GDP 같은 거예요. 지역 GRDP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은 잘 먹고 잘 살고 지방은 좀 어려워져요. 그게 언제 이제 그 80년대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수도권과 지방이 올라오고 이때가 이게 지방이에요. 수도권 비중이 줄어들고 지방 비중이 올라가요. 요 앞에는 또 다르긴 한데요. 60년대, 70년대는 수도권 비중이 올라가고 다시 수도권 비중이 떨어지고 지방 비중이 올라가요. 이때가 우리나라 불평등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이때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나 대구, 경북의 제조업이 활성화되던 시기예요. 70년대, 80년대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들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지방과 수도권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또 재밌게도. 그런데 여기가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이 확 올라가고 지방이 확 떨어져요. 대략 한 2015년.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 수출 대박기랑 연동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교를 맺은 게 92년도에 수교를 맺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먹는데 얼마큼 많이 해먹냐면 92년부터 대한민국 총 수출의 거의 90%가 흑자액의 90%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에 적자 보는 거를 중국에서 다 만회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를 주로 팔아먹었냐? 부품을 팔아먹었어요. 부품. 그거를 중간재라고 표현하거든요. 중간을 많이 팔아먹다가 이제 중국도 경제가 좀 올라오니까 자기네가 중간재를 국산품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중간재 국산화라 그래가지고 그거가 제조 2025라는 건데 그 이후부터 이제 중국한테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되고 수출 비중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적자 부분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건 점점 망하는 거고 중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중에서 약간 고급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경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게 실은 다 결국은 일자리 산업이랑 부동산도 연동되는 건데 한국 경제는 크게는 수도권 경제와 영남권 경제가 있던 거예요. 영남은 부울경이 있고 옛날에는 이제 대구 경북도 있던 거죠. 대구 경북은 경공업 중심, 부울경은 중화공업 중심. 그런데 이렇게 막 대박을 치다가 이제 점점점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부울경 경제가 점점 부산, 울산, 경남을 줄여서 부울경이라 표현하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청년 신규 일자리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계 경제랑 연동돼서 작동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전성기는 중국 수출 대박기인 92년부터 2015년기랑 연동돼 있고 이제 그건 중국의 부품 국산화랑 연동돼서 영남권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수도권으로 더 몰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나 진보 정부가 노무현 정부는 이 정도는 안 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다주택자는 악마 같은 존재다. 다주택은 때려잡아야 된다. 다주택이 투기의 원인이다. 그래서 다주택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과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 세 채 30억 있는 사람과 서울 한 채 50억 있는 사람 중에서 세금을 때려 맞는 게 지방 세 채 30억이 세금을 5배, 10배 더 때려 맞아요. 실제로 과장이 아니라 5배, 10배 더 때려 맞아요. 그래서 지방 세 채 30억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려받냐 그래서 그거를 처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 지방 다주택을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서울에 집가 사는 사람이 이게 수치로 파악이 되는데 한 10몇 프로가 지방 유입자였는데 지금은 한 25% 가까이가 지방 유입자거든요. 그런 거고 세금은 그게 매입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보유세,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취득세에서도 불리하고 보유세도 특히 이제 종부세가 엄청 불리하고 양도소득세 엄청 불리하고 그래서 세금을 너무나 많이 때려 맞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게 이제 다주택을 처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도 아니고 유동성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냐? 사람들이 야 여기서 서울 강남 3구 마용성에 내 집을 사가지고 딱 10년만 살면은 10년만 보유하거나 10년만 살면 내가 거의 완전히 세제 혜택 없는 이렇게 우리 왜 금융 상품 중에 비과세 상품 있잖아요. 비과세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50억 한 채는 그 자체가 비과세 상품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똘똘한 한 채 촉진법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원래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 수년간 된 얘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조금만 알면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 처방을 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엉뚱한 걸 냈고 이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양도세가 1주택 똑같이 내가 6억 사가지고 가격이 12억으로 뛰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6억인 경우 2주택으로 3억 사가지고 양도차익이 6억인 경우라면 1주택은 세금이 빵원이에요. 근데 2주택은 중과세를 때려 맞으면 한 1억 5,400만 원을 맞아요. 요거는 점잖은 거고 가격이 비싼 거는 더 심해요. 더. 그러니까 뭐 3억, 4억, 5억씩 차이가 나는 거죠. 양도세만. 그리고 종부세도 장난 아니에요. 종부세, 취득세도. 그래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다 합치면 한 가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5억, 10억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세금에서만. 그러니까 지방 세채 30억은 약간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싹 다 파는 거죠. 그래서 뭐 증여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6.27 대책은 가장 중요한 건 6억으로 대출을 다 일괄 규제한 거야. 근데 이때는 전국 아파트 평균이 5억, 수도권 아파트 평균이 7억 7천, 서울 그러니까 빌라까지 다 포함한 주택 평균이 10억이어가지고 15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억을 대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6억으로 한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평균이 13억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은 전국으로 치면 상위 10%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자가가 있고 비자가 그래서 상위 10% 위라고 봐야 돼요. 상위 5 내지 10% 정도 한 10% 정도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이면 서울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자체가 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울 아파트 평균이면 그래서 6.27 대책은 상위 10%한테만 좀 불편해지는 거고 90%한테는 아무런 규제가 없던 게 6.27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97 대책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공급하는 게 아니라 착공을 들어갈 거다. 2030년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착공에 대한 준비 기간을 맞추겠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광역지자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관할 거라고 97 대책에서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오판을 심어줬냐면 광역단체장한테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정부는 왜 옮겨진다고 발표를 했을 것 같으세요? 무슨 조짐으로 이해가 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원래는 서울시장한테 있는 권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져간다는 얘기는 한강벨트 여기저기로 때린다는 얘기구나 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만 있었거든요. 그 4개 동네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가져간다고? 그냥 심심하니까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토지거래 허가를 마구마구 때린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실은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잘못된 사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돼요. 그러니까 6.27로 대출이 규제해서 가격이 확 잡혔다가
97 이후에 좀 오르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한 거죠. 그런 거 뭐 조용히 하든가 나중에, 그리고 이관할 때 그냥 이관할 때 발표하든가 그러면 되는데 본의 아니게 사재기를 조장하게 된 거예요. 사재기를. 약간 좀 감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 투기 과열지구 조정거래지역 3중 11호 대책은 토호제가 지정되면 뭐가 사냐? 여기 아마 어지간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다 경기도 북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우리 이제 예외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원장님이신데 경기도 북부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지금 우리 다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들어옵니다. 갭 투자가 금지되고 이제 전세가 금지된다는 얘기죠. 전세를 끼고 뭐 사고 팔고가 금지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등장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 구청장에 도장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은 15억 이상 아파트는 6억 원, 15억에서 25억은 4억 원, 25억 이상은 2억 원, 이런 규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순기능은 초강력 메칸더 강력한 수요 억제, 대출 규제와 갭 투자라는 것들 중에 전세 대출인 거죠.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넓게 보면 대출 규제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강남 3,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현금 있는 사람 아니면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6억 대출은 여전히 허용되는 거예요. 15억 미만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지금도 아무 지장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LTV는 좀 줄어들어요. 70%에서 40%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의 불이익은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미만 지역에 사는 사람은 불이익이 많지는 않고, 다만 LTV가 좀 줄어들고 전세 대출이 좀 줄어들었다, 그 정도고, 나머지는 그 이제 이상 지역에서 발생을 주로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6.27 대책이랑 이게 비슷한 규제이기 때문에 6.27 대책 이후에 원래 부동산이 오르면 안 됐던 거였어요. 근데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이 올랐던 건 뭐냐면, 대출 없이도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부분적으로는 전세를 끼고 했던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것보다 현금 부자들이 많다. 그래서 KB 국민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의하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이 우리나라는 46만 명 정도가 존재해요. 그리고 일시적 가격 안정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0 내지 45%는 전세 월세 세입자여가지고 일단은 부동산 거래가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갭 투자가 금지된다는 얘기는, 갭 투자 금지와 같은 말은 전세 공급이 축소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세 월세화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은 전체 세입자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전세, 반전세, 월세가 4-4-2로 암기하시면 돼요. 전세가 약 40%, 반전세가 약 40%, 월세가 한 2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전세는 더 줄어들 거고 반전세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월세도 좀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 그다음에 갭 투자 금지가 돼서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강화되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한 우리나라의 약 40 내지 45%가 전월세인데 그분들의 주거비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때려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보면, 집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집 없는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약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약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약자의 주거비가 올라가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을 잡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건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건가? 그리고 가격 상승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인 거고, 똘똘한 한 채의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책 책임자였더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어떤 혜택, 그거를 조정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예컨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지역, 예컨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 집이 여러 채인 게 국민들한테 무슨 불편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전라도에 세 채가 있고 경상도에 세 채가 있다고 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불이익이 뭐예요? 안 그래도 거기 가격도 낮은데 동네들인데. 그다음에 거래량이 당연히 급감을 하겠죠. 그러나 현금 부자들은 시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강남 3구, 마용성, 한강벨트 중심으로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10,000건에서 1,000건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수요도 제한되지만 공급도 같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1,000건에서 100건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더라도 가격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평균이 1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략 한 상위 10% 내지 15%인데 전국적으로 치면 그래요. 서울은 한 상위 25% 정도 되는 거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좋은 대학 나온 맞벌이 부부, 좋은 대학 나온 고소득자, 그러니까 예컨대 약간 국회 보좌관 부부 같은 사람이 전형적이에요. 국회 보좌관 부부면은 한 대충 그 국회면 한 월급이 실수령액으로 450 정도 되거든요. 한 세전으로 한 9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국회 보좌관 정도 하면 4급 보좌관 정도 하면 그래서 둘 다 보좌관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요거에 타겟팅을 맞게 되죠. 국회 보좌관 부부 정도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민주노총 사업장이거나 그런 사람도 한 상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민층 말고 중산층이 상향이동. 그러니까 나는 소득은 있지만 집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집 사기는 좀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앞으로는 물량도 확 줄어들 거다. 이건 입주 기준인데요. 입주가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략 연평균 서울 아파트가 33,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26년, 27년, 28년, 29년에 18,000, 8,000, 5,000, 1,000세대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으로 확 줄어들고 있다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절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아파트만 보여줬는데 지금 이거는 아파트와 빌라를 합쳐서 공사를 개시하는 착공 물량. 착공 물량인데 착공 물량도 그동안은 8만 세대 정도가 합쳐서 공급이 됐는데 서울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23년, 24년, 25년 전세 사기 사건,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이후에 빌라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져서 대한민국 서울 전체 주택의 약 30%, 한 25% 정도가 빌라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25% 분야가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 문제가. 그래서 지금 빌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서울 거주 기준 빌라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45%, 비아파트가 55%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모든 정부 규제는 이 아파트 중심이긴 해요. 이번에 11호도 그렇고 627도 그렇고. 근데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빌라가 불신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수요에서는 불신이 생겼고 공급에서는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 비용 상승 때문에 그러나 빌라가 서민층의 주거 형태고 단기에 비교적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공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착공만 들어가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나요. 공사가. 착공을 좀 단축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한 2, 3년 안에 일정한 정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러저런 규제 완화라든가 등등을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마무리인데요. 몇 가지 쟁점. 진보 정부가 되면 부동산이 폭등하는가? 꼭 그런 건 아니다. 박정희 노태우 정부도 엄청 폭등했다. 박정희 노태우 정부가 진보 정부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수 정부 때도 폭등했고 진보 정부 때도 폭등했다. 진보 정부는 왜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가? 원래 공급은 특히나 아파트 대규모 단지는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실은 보수 언론도 그걸 다 알고 공격하는 걸로 봐야 돼요. 너 불가능한 걸 빨리 해.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처럼 살아.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부는 탐 크루즈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진보 지식인들 일부가 부동산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 가격 하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진보적인 아무 말 대잔치다. 세상 물정 모르고 인생을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진보 정부가 정권을 빼앗겼나? 그러나 이 말이 맞으려면 서울 주변 지역, 예컨대 강남 3구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서울에서 부동산 서열을 나눠보면 강남 3구 A급, 그러니까 1등급, 마용성 2등급, 한강벨트 3등급, 그다음 한강벨트 후방 지역에 있는 서대문 은평 같은 데가 4등급, 그다음에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 불리는 거랑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이게 이제 북쪽 끄트머리와 남쪽 끄트머리가 노도강과 금관구인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말이 팩트라면 외곽 지역이 더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아야 돼요. 외곽 지역이 표가 이동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외곽 지역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지난 대선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구매 중심 구매 연령층은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가 주택의 중심적인 구매 연령층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꼭지가 돌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위의 표는 이제 제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지금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여기가 한강벨트예요. 여기가 요렇게가 우리나라가 한강이에요. 이렇게가 한강이죠. 이게 총선 때 동별 데이터인데 파란색이 민주당을 더 많이 찍은대요. 특히 국민의힘보다. 그래서 근데 22년 대선에서는 이게 뭔가 빨간색이 더 많아졌어. 딱 봐도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많다가 빨간색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어디가 표가 변동했는가? 파란색이었던 지역에서 빨간색인 지역으로 바뀐 데가 어디냐? 보면은 요 지역이 주로 한강벨트예요. 여기가 한강벨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한강벨트가 뭐냐? 종부세 벨트예요. 가격 상승 때문에 만약에 표가 이동했으면 여기가 끝이가 돌아야 돼요. 여기가 외곽 지역, 그다음에 여기 금관구 여기가 제일 싼 데거든요. 여기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종부세를 왕창 올렸는데 실제 페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종부세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멍청한 짓을. 제가 그 얘기를 막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엄청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이에요. 서울이 총 25개인데 여기가 그냥 부동산 가격 변동, 한강벨트, 종부세랑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를 많이 때려맞은 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부세를 제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의원들 만나고 그러면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그리고 한강벨트 초토화세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해라. 어차피 저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